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올 수 있는 어떤 여건과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재로서는 가장 그래도 강력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 주자가 아니겠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최근 자택에서 여러 전문가 집단 혹은 뭐 밖에 나가기도 합니다만 전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최근 정치권 상황이 소용돌이 속에 있기 때문에 정계 입문을 시점으로 입문을 언제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었던 윤 전 총장을 만났던 노동 전문가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하고 얘기 좀 많이 잘 하셨는지 해서. 예, 보던 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죠. 분위기는 좀 화기애애했죠. 예. 제가 딱 보니까 형광펜으로 딱 밑줄 쳐서 오셨더라고요. 그 전부터 제 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이미 상당 부분 지식을 가진 채로 오시더라고요. 제 페이스북에 쓴 글도 상당 부분 읽어보시고,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불평등 문제, 바로 직접적인 연관된 문제죠. 3일 전에 노동 전문가를 만났던 윤 전 총장인데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정리가 돼야 정치권 인사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냐. 특히 여야 모두 당내 개혁이나 구조 변화를 모색해온 상황이 아니냐. 일단은 좀 거리 두고 본인이 정계 입문에 대해서 시점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를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대선과 관련된 전문가들 만나는 정치 행보입니다. 그건 사실상 이 정승국 교수를 만난 것에서부터 청년 실업에 대한 의제를 던졌고요. 이 정승국 교수님이 주로 연구해왔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이 사실은 과거에 예를 들면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중량 평준화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정규직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기득권을 조금 양보하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이 그 파일을 좀 나눠 먹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정책적으로도 또 메시지적으로도 정치 행보를 한다고 분석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권,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인물들 만나는 걸 조금 꺼려하는 것은 이 여의도 바깥의 정치 행보는 계속 해나가되 조금씩 여의도 안으로 들어가는 정치 행보 지금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말한 것처럼 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어떤 식으로 합당할지 통합할지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대를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따라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부르게 여의도의 정치인들과 만나서 그 복잡한 정계 개편 구도에 휩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만남은 조금 미뤄두고 여의도 바깥에서 이 정승국 교수나 다른 전문가들을 만나는 여의도 밖 정치 행보는 조금씩 보폭을 늘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던 의원님. 네. 근데 또 이런 말도 윤 전 총장이 했더라고요. 내가 정치권 인사와 만나게 되면 밥만 먹고 헤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이번 주인가 이던 의원님이 직접 칼럼에서 윤 전 총장이 나는 동굴 속의 곰 같다라는 표현을 전언으로 취재하신 걸로 들었는데 결국은 지금 윤 전 총장이 본인 스스로도 타이밍 잡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타이밍 잡기가 힘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제 선거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고 내일 모레 이제 원내대표 뽑고 5월 2일 날 전당대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월 초까지는 이제 당내 지도부 개편하는데 전념해야 되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도부를 어떻게 꾸밀지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과는 합당 논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논란으로 5월까지는 그냥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권 또 언론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먼지가 가라앉은 다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좀 상황이 정리가 된 다음에 뭔가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5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중동 속에
뭐 그 외교 안보나 경제 관련해서 그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책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있고 정치권과 거리두기, 정치권 인사와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질 수도 없다는 메시지에는 이제 약간 그 몇 명의 그 오퍼와 관련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제안을 누가 한 거에 대해서요? 제안을 하는 분들 중에는 그냥 만나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 전 총장에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답변도 되고 또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그 제안하는 분은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하고도 지금은 만날 수 없다고 뭐 간접적으로 뭐 답변하는 뭐 그런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승훈 변호사님, 지금까지 봤던 건 윤 전 총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얘기한 거고요. 다음 화면은 윤 전 총장을 만났던 고등학교 동창이 윤 전 총장 관련 책을 집필하면서 했던 얘기. 나는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고 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된다. 그러니까 기업과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 수사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윤 전 총장의 얘기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우리 고시 공부를 한 사람들, 또 어떤 공직자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수사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또 고시 공부했을 때는 뭐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 자기가 가장 편한 곳이라는 얘기거든요.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가장 편했고 검찰에서 했던 수사가 가장 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위에를 보면 자유시장 경제와 의회가 제 기능을 하냐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검찰로서 자신이 잘하는 것 말고 경제와 어떤 의회 민주주의까지도 자신이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의사 표현이라고 보고요. 예.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어느 시기에 국민의힘과 합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후에 진짜 삼지대에서 어떤 신당을 창당해서 또 합당할 것인가? 아니면 삼지대에서 머물러서 세력만 키우다가 국민의힘과 같이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어떤 시점의 고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국민의힘과 함께 했을 때 명분을 뭘로 잡을 것인가. 이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수사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글쎄 뭐 여러 의미심장한 얘기도 있는데요. 잠깐 지나갔던 제가 화면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 본인은 스스로 나와는 무관하다 선을 긋고 있긴 한데 윤 전 총장 상한가는 상한가인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 관련 서적들, 책 제목들을 제가 다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렇게 윤 전 총장 관련된 책 출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화면 설명을 잠깐 해드렸는데 이도원 의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늘 그 책 얘기를 질문한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2017년에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할 때 이제 당시 여권 대선 후보로 굉장히 각광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온 책이 제가 어느 문고를 찾아보니까 50권까지 제가 세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윤 총장 몇 권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제 몇몇 기자들이 윤 총장이랑 전화해서 인터뷰하거나 짧은 인터뷰로 기사 쓰지 않습니까? 예. 출판사들이 그 기자들한테까지 연락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책 한 권 내자. 2주일이면 만들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50권이 나올지 몇 권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제 대권 도전 준비했을 때 당시에 출간됐던 책이 50권이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사무총장 대권 도전했을 때가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 됐을 때만 수십 건이 됐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대선에 도전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윤석열 총장 관련된 책이 나오고 일부는 도움이 되고 일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예. 김 교수님, 예. 저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사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윤 전 총장이 얘기를 친구에게 한 모양인데 어제 저희 이 시간에 윤 전 총장에게 지인들이 많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했더니 윤 전 총장이 대통령 구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라는 답변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글쎄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고 중도 진보를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뭐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이제 조국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장본인이고 김남국 의원은 그 조국 수사가 부당하다면서 조국 사수대에 선봉에 섰던 분으로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들어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놓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뭐 불가피한 저는 입장에 있다고 보고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의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는데 가장 그 첫 번째 발판이 됐던 게 바로 조국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 7월에 검찰총장이 임명된 직후에 2019년 제가 9월로 기억하는데 9월에 조국 전 장관이 법무장관이 임명되면서부터 수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은 사후에 윤석열의 정치적 음모가 있었다라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또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야 조국 사수대에 선봉에 서셨던 분이고 지금도 조국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어도 조국 때문에 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총장의 조국 수사는 지금도 부당하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고 대선에 뛰면 당연히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조국 수사 때문에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 이야기로 저는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싶고 과연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2019년 9월에 조국 법무장관을 수사했던 건 무엇이었을까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저 말에 진실성이 있다고 봐요. 그때는 검찰총장 임명된 2달밖에 안 됐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장관 임명한 사람이 여기저기 시민단체나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흠집이 많은 사람이다. 비리가 많은 사람이다는 첩보와 내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야기를 일단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충심에서 나온 수사다. 김남국 의원 얘기는 이어지는 다음 주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꽤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나왔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파란색은 선호도, 빨간색은 비호감도인데 비호감도에서도 오차범위 내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 전 총장이 1위에 올랐어요. 이거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근데 이걸 보고 여론조사 기관의 리얼미터 해석이나 이걸 의뢰한 언론사 JTBC의 기사가 윤석열 전 총장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약점이 될 수 있다. 중도 확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도 여론조사 기관에 몸담고 있는 또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그 해석은 완전히 핀트가 엇나간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지금 야권의 다른 대선 주자들이 전부 다 두 자릿수도 아닌 한 자릿수 나오는 가운데 야권 내부에서는 독보적인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권을 지지하는 응답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가장 먼저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호감도가 36%가 나왔는데 비호감도가 22% 나온 건 전혀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이 조사에서 이례적인 건 호감도가 3%에 불과한 추미애 전 장관의 비호감도가 22%가 나온 것. 이게 유독 이례적이라서 국민들이 야권 지지층이 굳이 대선 주자로 견제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지율을 보면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비호감도가 그만큼 높구나. 이게 이례적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잠시만요. 좀 끊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36.3%가 나오는 유력 대권 주자의 비호감도 20%는 크게 이례적인 게 아닌데 지지율 3%인 추미애 전 장관이 22% 나오는 이거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게 극히 이례적인 거죠. 여론조사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정말이 22%에 달하는 비호감도가 윤석열 전 총장 지지세 확장에 걸림돌이 되려면 가상 양자 대결이나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안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해당 여론조사 보면 도표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또 죄송스럽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래프에서 선호도에서 비호감도를 빼면요. 윤석열 전 총장 13.%가 나옵니다. 14% 가까이 나와요. 이재명 지사 한 12% 나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3, 플러스 11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에서 비호감도를 뺐을 때를 놓고 봐도 윤석열 전 총장이 여야 통틀어서 1등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를 가지고 비호감도가 높다. 확장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해석을 하는 건 지나치게 여권 지지층의 희망사항이 담긴 그러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장혜찬 평론가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의 비호감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정치인에게 NT가 많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약점입니다. 김대중 전 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나 다 대통령감이 충분하다 하지만 NT들이 좀 있었죠. 이념이 조금 그런 거 아니야? 호남 출신이라서 좀 그런 거 아니야?
그걸 극복하는데 굉장히 그 DJ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도 조금 더 어떤 통합이라든지 정치를 하게 된다면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지금 추미애 그 전 법무부 장관이 비호감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홍준표 지금 그 전 대표가 그렇고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 임종석 그다음에 김종인 그 위원장 이런 분들이 지지도보다 그 비호감도가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그렇습니다. 좀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분들은 왜 자기가 그런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도원 의원님 짧게요. 결국은 이 두 사람의 비호감도를 그럼 추윤 갈등이 꽤 불거졌을 때 양극단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22대 22 뭐 이렇게 나눴다고 봐도 그 이유 가운데는 하나일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비호감은 정치적인 것 같고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비호감은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인간적인 면이 아닌가 그런 좀 이거는 또 어찌 보면 이도원 의원님의 시각일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뭐 두 분의 비호감도를 일단은 이도원 의원 개인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소 좀 센 발언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제가 순화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호감도 얘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런 와중에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쟁탈전이라고 불릴 만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새로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마치 윤석열 총장의 브랜드처럼 지금 돼버려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윤석열 총장의 지도를 갖다가 굉장히 높이 끌어올리지 않나. 한번 뭐 만나자고 그러면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대통령 호흡감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가서 과연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는 제가 판단하면 될 거라고 봐요. 저희가 이 제목을 윤석열 두고 거친 이별식이라고 달아본 이유가 이승훈 변호사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 전 총장이 아사리판에 가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겠냐. 금태섭 전 의원이 말한 새로운 정당으로 가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나도 절대로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노련한 것 같아요. 벌써 국민의힘 견제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실은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세력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국민의힘과 함께 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필요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나 금태섭 전 의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어떤 이해관계가 맞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세력을 확보한 다음에 어떻게 국민의힘과 합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벌써부터 국민의힘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난다고 했으니까 둘이 만나서 양당을 대체하는 정당을 먼저 만들겠다고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 소리는 쉽게 국민의힘에 그냥 윤석열 총장을 내주지 않겠다. 이런 측면인 것 같고요. 지금 지지율이 실은 윤석열 전 총장의 상한가는 상한가입니다. 근데 앞으로 지지율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윤석열 전 총장이 5월경으로 예상되지만 정치에 대비할 것인가. 예. 그리고 어떻게 국민의힘과 연대 관계든 합당 관계든 아니면 입당을 하든 어떻게 명분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따라서는 아직도 지금은 상한가지만 여론조사 지지율은 출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장혜철 평론가님. 그 금태섭 전 의원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에 만난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러면 정말 윤석열 전 총장 품을 당을 두 사람이 창당을 하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면 될까요? 뭐 두 사람이 금요일에 만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김 전 위원장과 금 전 의원이요. 그런데 꼭 정당 만들 필요 없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만 혁신과 통합이라는 모델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전 대표가 이 시민사회 포럼 형태의 혁신과 통합을 만들어서 손학규 전 대표의 민주당과 사실상 당대당 통합 형식을 취했던 것처럼 꼭 뭐 창당 발기 모으고 시도당 대회하고 이렇지 않고 바깥에서 장애 세력을 만들면 당은 아니지만 당보다 더 큰 영향력은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제3지대라는 표현 안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권 주자만 있으면 지금 의석수가 얼마 없어도 거기로 무게추가 확 쏠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제3지대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대권 주자와 함께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흡수할 수 있는 본인이 새로운 제1야당을 만들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두고 거친 이별식 이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여당 얘기인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이리 재고 저리 재면 죽도밥도 안 된다. 국민의힘 입당해서 경선 뚫고 출마해라. 윤석열 전 총장에게 말씀하시는 조언 같습니다. 네. 대선 후보로 싫다. 윤석열 전 총장 1위. 얼마나 밉상이면 국민들이 그리 싫어할까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예. 김은환 마사회장 말대로라면 살인 미수범도 살인을 안 했으니까 무죄란 소리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방역을 버리고 민생을 살린다. 확진자들을 하면 경제가 멈출 텐데 이런 목소리를 내주셨고요. 마지막 볼까요? 오세훈 방역이 아슬아슬해 보인다고 K방역이라고 떠드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여당 내위 가보겠습니다.